2026년 1월 30일 금융시장에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금과 은 가격이 단 하루 만에 기록적인 폭락을 겪었는데요. 특히 은 가격은 무려 30% 가까이 폭락하며 1980년 이후 최악의 하루를 기록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던 시장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충격적인 폭락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직접적인 촉발 요인과 하락을 증폭시킨 구조적 요인들을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폭락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월 30일 하루 동안 금 가격은 5,600달러에서 4,845달러로 약 13% 폭락했습니다. 1983년 이후 최대 일간 낙폭이었죠. 은의 상황은 더욱 참담했습니다. 은 가격은 121달러에서 84달러로 무려 3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장중 한때는 77달러까지 떨어지며 35% 이상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1982년 이후 최악의 1일 낙폭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투자자들은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금과 은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단 하루 만에 수개월치 상승분이 증발해버렸습니다. 이 폭락으로 귀금속 투자자들은 엄청난 손실을 입었고, 특히 레버리지를 활용한 선물 투자자들은 강제 청산을 당하며 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번 폭락의 결정적 방아쇠는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의장 인사지명 발표였습니다. 1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차기 연준 의장으로 공식 지명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소식이 귀금속 시장을 무너뜨렸을까요? 케빈 워시는 연준 내에서 대표적인 매파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파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를 높게 유지하고 통화긴축을 선호하는 성향을 말하죠. 시장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워시 지명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미국 달러 인덱스는 0.6% 이상 급등하며 96.7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약 2.4bp 상승해 4.25%로 올라섰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금과 은은 이자를 주지 않는 자산이라는 겁니다. 금리가 오르면 현금이나 채권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금과 은의 투자 매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달러 강세는 달러로 거래되는 금과 은의 가격을 직접적으로 압박합니다. 실제로 워시 지명 발표 직후 금 가격은 장중 10% 가까이 폭락했고 은 가격은 장중 35%까지 추락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날 다른 금리 민감 자산들도 일제히 반응했다는 겁니다. 미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특히 나스닥은 0.94% 하락하며 성장주들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는 워시 지명이라는 하나의 뉴스가 금융시장 전반에 거시적 충격을 준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충격이 바로 귀금속 폭락의 1차적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거시적 충격만으로 은이 하루에 30%나 폭락할 수 있을까요? 이건 좀 과도해 보이지 않나요? 맞습니다. 여기에는 시장 내부의 구조적 문제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폭락 전은 선물시장에는 시한폭탄이 깔려 있었습니다. 바로 과도한 레버리지와 투기적 포지션의 편중이었죠. 흥미롭게도 데이터를 자세히 보면 복잡한 그림이 나타납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1월 중순 보고서를 보면 대형 투기 세력의 순매수 포지션은 사실 12월 말 대비 상당히 축소된 상태였습니다. 1월 20일 기준으로 약 1억 2,300만 온수 수준이었는데 이는 2년 내 최저 수준이었죠. 12월에는 순매수가 1억 7,900만 온수까지 올라갔다가 한 달 사이 5,600만 온수나 감소한 겁니다. 그렇다면 과열이 아니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순포지션 규모가 아니라 포지션의 편중 정도와 레버리지 규모입니다. 시장을 들여다보면 한쪽에는 상업적 참가자들, 예컨대 은 생산자나 대형 은행들이 대규모 공매도 포지션을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다른 쪽에는 투기적 참가자들이 높은 레버리지로 매수에 몰려 있었죠. 이런 일방향 포지션 과밀 상태에서 가격이 하락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연쇄 청산입니다. 가격이 일정 수준 떨어지면 고레버리지 매수 포지션을 가진 트레이더들에게 마진콜이 발동됩니다. 추가 증거금을 요구받는 거죠. 현금이 부족한 계좌들은 어쩔 수 없이 보유 중에는 선물을 팔아야 합니다. 그러면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가격은 더 떨어집니다. 그러면 더 아래 가격대에서 또 다른 레버리지 계좌들이 손절매와 마진콜을 맞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악순환적 폭포수 효과 리퀴데이션 캐스케이드입니다. 실제로 2025년 말부터 2026년 초까지 은 가격이 2배 이상 폭등하는 동안 개인 투자자들의 콜옵션 매수 러시가 기록적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누구나 은을 사고 있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이런 상황에서 워시지명이라는 거시적 충격이 가격 하락을 시작시키자 그간 쌓였던 투기적 포지션들이 눈덩이처럼 청산되면서 폭락이 가속화된 겁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1980년 헌트 형제 사건 때는 선물 포지션 강제 청산으로 은 가격이 2달 만에 $50에서 $10로 80% 폭락했습니다. 2011년에도 투기자금 유입으로 은 가격이 $49까지 치솟았다가 한 달 새에 $25로 약 50% 폭락했죠. 이번 2026년 사태는 표면적인 순포지션 규모는 과거보다 작았지만 레버리지 참여자의 수와 규모는 훨씬 컸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취약한 시장 구조 위에서 거시적 충격이 터지자 도미노처럼 무너진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카고 상업거래소 CME의 증거금 인상 조치입니다. 2025년 12월 29일 은 선물이 $83.9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바로 다음 날 CME는 은 선물 증거금을 약 20% 인상했습니다. 계약당 $20,000에서 $25,000로 올린 거죠. 이 조치로 은 가격은 수시간 내에 10% 급락해 $73로 떨어졌습니다. 2026년 1월 중순에는 다시 한 차례 추가 증거금 인상이 있었습니다. CME는 증거금 산정 방식을 고정액에서 변동비율 방식으로 바꾸면서 은 가격의 9% 수준으로 책정했죠. 그리고 1월 28일 은 가격이 $120를 돌파해 다시 최고치를 찍자 CME는 증거금을 9%에서 11%로 또 올렸습니다. 이 조치는 1월 29일 장 종료 시 적용되었습니다. 타이밍이 절묘하지 않나요? 1월 29일 목요일 새 증거금 규정에 맞추기 위해 일부 트레이더들이 포지션을 축소하거나 현금을 추가 납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중 변동성이 커졌지만 장 막판에는 반등하며 숨을 돌렸죠. 그런데 다음 날인 1월 30일 금요일 워시지명이라는 폭탄이 터진 겁니다. 장 시작과 함께 금과 은 가격이 급락하자 이미 증거금이 빠듯했던 계좌들이 줄줄이 강제 청산되었습니다. 특히 전날 간신히 버티던 계좌들은 속수무책이었죠. 증거금 인상으로 이미 부담이 커져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청산 규모는 더욱 컸습니다. 증거금 인상은 이미 취약해진 레버리지 구조에서 마지막 뇌관 역할을 했습니다. 거래소는 이를 시장 리스크 관리라고 설명하지만 결과적으로 투기적 레버리지 청산을 촉발해 가격 급변을 증폭시키는 효과를 냈습니다. 폭락 당일의 시간대별 전개 과정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1월 29일 목요일 폭락 전날 금과 은 가격은 여전히 고점 부근이었습니다. 뉴욕장 오후 백악관이 매파 성향 인사를 연준 의장에 지명할 것이라는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기술주 실적 실망 등으로 하락했고 달러 인덱스는 4년 만에 저점에서 반등 기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은 가격은 뉴욕장 후반 낙폭을 모두 만회하며 마감했습니다. 1월 30일 금요일 폭락 당일 아침 장 개시 전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 지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미국 생산자물가 지표가 예상을 훨씬 상회하는 서프라이즈 인플레이션을 기록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급속히 후퇴하면서 개장 전부터 금과 은 선물의 매도 물량이 출회되기 시작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급등했고 글로벌 주식 선물도 동반 하락했죠. 오전 초반 금 가격 마이너스 5%, 은 가격 마이너스 10%를 넘어서자 증권사들이 선물 트레이더들에게 마진콜을 통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동성 공급자들은 스프레드를 크게 벌리며 방어에 나섰고 호가 유동성이 급감했습니다. 오전 10일시경 금과 은 가격 낙폭이 각각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5%를 돌파했습니다. 대규모 알고리즘 매도 주문과 스탑로스 물량이 일시에 쏟아지면서 은 가격이 단 몇 분 만에 $80 선에서 $70 중반으로 급락했습니다. 해외 시장과의 가격 괴리도 심화되었습니다. 런던 현물 가격보다 상하이 은 가격이 온스당 $35 이상 높게 거래되는 혼란이 발생했죠. 정오경 은 가격이 일시 최저치인 $77.7를 기록하며 마이너스 36%까지 떨어진 후 기술적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오후장 반등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유럽 세션 마감 전후로 다시 매물이 쏟아지며 금 가격 마이너스 10%, 은 마이너스 27% 수준에서 거래를 종료했습니다.
이날은 ETF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순유출이 발생했고 은 선물 시장 거래량은 평소 대비 수배 폭증했습니다. 이번 폭락을 과거 사례들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1980년 은 폭락. 헌트 형제의 매집으로 은값이 $50를 돌파했다가 거래소 거래 제한 조치와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3월 27일 하루에 50% 폭락했습니다. 이후 수개월 내 80% 가까이 폭락하며 거품이 붕괴되었죠. 2011년 은 버블 붕괴. 글로벌 양적 완화의 편승에 은값이 49.8달러까지 올랐다가 CME의 5차례 증거금 인상과 거시요인 개선으로 반토막이 되었습니다. 2026년 사태. 이번은 앞선 두 사건의 하이브리드입니다. 거시적 배경으로는 1980년처럼 통화정책의 급변이 있었고 시장 구조 측면에서는 2011년처럼 레버리지 개인 투자자와 ETF의 역할이 컸습니다. 폭락 규모는 1980년 하루 마이너스 50%, 2011년 두 달 마이너스 50% 대비 2026년 하루 마이너스 27%로 중간 정도지만 단 이틀 만에 거품이 꺼진 속도는 가장 빨랐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폭락 후 가격 절대 수준입니다. 1980년 후엔 $10대, 2011년 후엔 $20대였지만 2026년 폭락 후에는 $80대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구조적 요인, 즉 산업용 수요나 중앙은행 매입 등이 과거보다 견조해 폭락이 일시적 조정으로 끝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번 사태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펀더멘털 훼손 없이도 단일 뉴스가 방아쇠가 되어 거품이 일시에 꺼질 수 있습니다. 시장 구조적 취약성, 특히 레버리지와 마진콜이 그러한 조정을 순식간에 증폭시킬 수 있죠. 투자자들은 통화정책 등 거시 변수의 방향 급변 리스크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포지션 지표와 거래소 규제 움직임을 통해 시장 과열 신호를 살펴야 하고 레버리지 투자 시 충분한 증거금 여력과 손절 전략이 필수입니다. 이번 조정으로 금과 은 시장의 거품은 상당 부분 해소되었지만 장기적 상승 추세의 펀더멘털은 여전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높은 물가 수준, 산업 수요, 탈달러화 흐름 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죠. 결국 이번 폭락은 너무 빠른 속도의 조정이었고 건강한 상승장 재개를 위한 가격 리셋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